시청자, 헌법기관 직원이 근무 시간에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세요? 다들 이 영상을 보고 공무원 기강해 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골프채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무게는 그 빙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짚어봐야 할 질문이 두 개 있어요. 첫째, 왜 4년 전 소쿠리 투표 때 그 난리를 치고도 4년 후에 또 똑같은 부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둘째, 이 부실로 정작 지지율이 흔들린 사람은 헌법기관이랑 직접 관련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 그림 어딘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 사태를 표면, 동기, 결과 이 세 층으로 한 번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실 하나 먼저 던지고 시작할게요. 선관위가 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선거 때만 되면 출산 휴가, 휴직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평소엔 사실상 한가한데 정작 일해야 할 때는 자리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한국 공직사회 전체를 통틀어도 이런 패턴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시민들이 느꼈던 그 한심함이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로 뭔가 구조적인 게 있었던 겁니다. 그 구조가 뭐냐를 같이 따져 들어가는 게 오늘 영상의 본론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살짝 흘리고 가면 이 사태는 한 사람의 부주의가 아니라 4년 주기로 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있는 시스템 사건입니다. 그 시스템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따라가는 게 오늘의 마지막 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공무원 기강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기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서 작동하는 책임 회피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조중동 계열 보수 주류 매체 보도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이 사태를 선관위 직원 기강 회의에서 멈춥니다. 그 뒤에 구도, 대법관 겸직 구조, 사법부와의 책임사슬 이 부분은 거의 안 다뤄져요. 왜 안 다룰까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패턴이 너무 일정합니다. 한 매체가 한 번 안 다루는 건 우연이라고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매체가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톤으로 같은 부분을 빼고 보도한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패턴이에요. 그리고 빠진 부분이 정확히 이번 사태의 핵심 메커니즘이거든요. 오늘 짚어볼 세 층은 이렇습니다. 표면에서는 골프 영상, 4년 전 소쿠리 사태, 그리고 이번 지선 입력 오류들, 그 밑 동기층에서는 대법관 겸직 구조와 비상근 위원장 시스템, 그리고 사태 수리권 라인, 가장 아래 결과층에서는 부정선거론의 빈틈을 헌납하는 흐름, 그게 12.3 잔존 세력에게 정치독으로 넘어가는 그림, 그리고 외교 협상력까지 깎이는 그림, 한 단계씩 같이 내려가 보시죠. 먼저 표면 사실부터 정리해 볼게요. 골프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시민이 건너편에서 우연히 찍은 영상이라고 해요. 그것도 부실 사태가 한복판에 터지고 있는 시점에 찍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직원들 골프채 휘두르는 거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사태 터진 직후에 골프채를 휘두른다는 건 나 무사하다, 별일 없다는 신호거든요. 그 신호가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한마디로 위기의식이 없는 조직이라는 게 영상 한 컷으로 드러난 겁니다. 다른 부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사고 직후에 그 부서 직원이 골프 치는 영상이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서 바로 내려와서 정리됐을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런 외부 압력이 안 보여요. 그 자체가 이 조직이 외부 감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예요. 두 번째, 선거 때 출산 휴가, 휴직이 몰리는 패턴.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평소엔 일이 없다는 방증이고 정작 가장 바빠야 할 시기엔 사람이 자리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부처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세 번째,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 그때 정말 난리가 났죠. 코로나 격리자 사전 투표용지를 종이상자랑 비닐봉지에 담아서 옮긴 그 사건이요. 근데 그 난리를 치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났고 그 후에도 상여금 잔치는 계속됐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4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4년 후에 똑같은 부실이 또 터집니다. 처벌이 솜방망이면 다음에 똑같이 반복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여기서 그대로 작동한 거예요. 네 번째, 2024 총선 경기 수원정 200여 표가 잘못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반영하긴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냥 간담 수준에서 조용히 정리됐어요. 이 공식적인 책임 추궁, 시스템 점검, 외부 감사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똑같이 반복될 토양이 그대로 남은 거죠. 다섯 번째, 이번 지선 교육감 선거 양쪽 후보의 표를 정반대로 입력했다가 나중에 발견해서 수정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그게 그대로 굳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사례가 자꾸 누적되면 결국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여섯 번째, 쌍둥이 득표 논란. 여기는 정확히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사실 쌍둥이 득표는 통계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2022년 대선 때도 두 후보의 득표가 똑같은 곳이 20곳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부정의 증거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부정 선거론자들이 이걸 빌미로 잡고 있으니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 랜덤으로 몇 군데 재검표라도 해서 보여주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검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부정선거론을 차단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시각이에요. 일곱 번째,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출근 패턴. 비상근이긴 하지만 선거를 앞둔 3개월 동안 출근일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출근 시간도 일정치 않아서 오후 3시에야 청사에 들어온 날도 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선관위 업무가 부업 비슷하게 운영됐던 셈이죠. 여덟 번째, 가장 무거운 사실. 이재명 대통령 부정평가 16% 중 1순위 이유가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였다는 점이에요. 서강대 총학생회장 인터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엄청난 문제고 너무 분노했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불분명한 고뇌가 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압축해요. 분노는 있는데 분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책임 소재가 흐려진 사건일수록 그 흐려진 공간을 가장 빨리 채우는 게 음모론이거든요. 책임이 명확하면 음모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책임이 흩어지면 그 빈자리에 누군가 자기 서사를 들이밀게 됩니다. 부정선거론이 자라는 토양이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대통령한테 그 분노가 일부 묻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시스템이 노린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결론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죠. 골프 친 직원이랑 입력 잘못한 담당자 몇 명 징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고 그러면 일단락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일 깔끔한 답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4년 전 소쿠리 투표 때도 정확히 그 처방을 했어요. 직원 몇 명, 책임자 한두 명, 그리고 사과 한 번 끝났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어떻게 됐죠? 더 큰 부실이 더 넓은 범위에서 반복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4년 전에 끝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민사회랑 정치권 일각에서 0부터 100까지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정확히 그거예요. 사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니까요. 안진걸 소장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아니라 진짜 해체가 필요하다고 톤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김민석 총리 입에서도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태를 본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문제의 핵심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부분인데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겸직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밝혀 있어요. 여기부터 동기층입니다. 선관위원장 자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노태학 전 위원장 대법관 겸직이에요. 그래서 비상근입니다. 김대용 위원도 서울고등법원장 겸직, 박순영 위원도 판사 겸직. 이 라인업 보시면서 한 가지 단순한 질문 던져볼게요. 대법관이 헌법기관 한 곳을 책임지는 그 무거운 일을 본업 옆에서 부업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못한다는 게 사고가 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냥 직함만 2개 갖고 있는 그림이고 사고가 났을 때는 비상근이라 잘 몰랐다가 빠져나가는 카드가 됩니다. 한마디로 헛발질을 시스템화한 구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가지 비교해 볼게요. 한국에서 헌법기관위원장 중에 본업이 따로 있고 비상근으로 운영되는 자리가 또 어디 있는지요?
거의 없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다 상근이에요. 감사원장도 상근이고요. 그런데 유독 선관위원장만 대법관 겸직이라는 비상근 구조로 굴러갑니다. 왜 유독 선관위만 이렇게 운영돼야 하는지 그 근거가 약해요. 그리고 그 약한 근거 위에서 4년 주기로 사고가 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대법관들이 평소에 어떤 입장을 내는지 아세요? 재판이 너무 많다. 대법관 정원을 늘려달라. 이게 사법부 안에서 오래 나온 목소리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같은 분들이 선관위원장 같은 헌법기관 자리는 거절을 안 합니다. 재판이 많아서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분들이 헌법기관 한 자리 더 가져가는 건 왜 거절을 안 할까요? 일이 너무 많다면서 일을 하나 더 받습니다. 이 비대칭 우연일까요? 권위가 따라오는 자리는 안 놓고 책임만 흐려지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패턴이 한국 사법부에서 처음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위주의로 행세해 온 분들이 권위가 따라오는 자리는 안 놓는다는 이 오래된 그림 그대로예요. 사마의 같은 인내심이거든요. 자기 자리는 안 놓고 책임이 알아서 흩어지길 기다리는.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메커니즘. 노태학 전 위원장 사표를 누가 수리했는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대법원 소속 조직이고 책임 사슬의 최상단은 대법원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한 번이라도 명확하게 짚어준 적이 있으세요? 선관위 사태는 곧 대법원 책임 구조라는 프레임이. 왜 주류 매체에서는 거의 안 나올까요? 보수 주류 매체는 이걸 선관위 자체의 문제, 길어야 대통령 책임까지 끌고 가는데 정작 사표 수리권을 가진 대법원장 라인은 거의 안 다뤄집니다. 이 비대칭 한번 따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타가 여기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짤막한 유감 표명도 없어요. 그런데 외국 정상 만날 때는 어깨 펴고 멀쩡히 앉아 계시거든요.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 소속 조직이 헌정사적 부실을 낸 사안에는 침묵이 비대칭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소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법부 독립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사법 개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 소속 조직이 부실 사태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드는 상황에는 단 한 문장도 안 나왔습니다. 사법부 독립성을 말씀하실 때는 길게 말씀하시고 사법부 책임을 물어야 할 때는 침묵하시는 이 비대칭이 결국 사법부 신뢰의 핵심 균열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헌법기관 부실로 죄 없는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데 정작 책임사슬 최상단에 있는 대법원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외교 일정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대칭이 이 사건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본 흐름을 한번 압축해 볼게요. 4년 전 소쿠리, 4년 후 골프, 그 사이엔 입력 오류들, 출근 안 하는 위원장, 사과 안 하는 대법원장, 사람을 바꿔도 부실이 반복된다는 건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 안에 패턴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 이걸 한번 다르게 비유해 볼게요. 선관이라는 박을 4년 전에 한번 열어봤더니 소쿠리가 나왔습니다. 4년 후에 또 열어봤더니 이번엔 골프채가 나와요. 박은 그대로인데 안에서 나오는 게 매번 비슷한 종류예요. 박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안에서 나오는 물건만 매번 새로 줍고 있는 거죠. 한번 외국 사례랑 비교해 볼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도 선거관리기구의 비효율성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위원장이 본업 옆에서 부업처럼 그 자리를 운영하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대법관이 헌법기관 위원장을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구조, 이게 비교법적으로 봐도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4년 전 소쿠리도 4년 후 골프도 결국 이 독특한 한국식 겸직 모델에서 비롯된 산물입니다. 독립성이라는 이름의 무책임, 그게 4년째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이 한 문장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독립성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독립성이라는 이름이 책임을 흩어버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짐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4년 주기로요.
여러분이 이 사태를 보면서 답답하셨던 그 감각, 왜 이상하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까 하는 그 직감이요, 정확히 맞았던 겁니다. 책임이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안 잡히게 설계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군지 다음 층에서 보실 텐데, 이 부실을 정치적으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이에요. 그게 누군지는 잠시만 따라와 보시죠. 먼저 가장 직접적인 결과부터 이재명 대통령 부정평가 16% 1순위 이유가 부정선거 우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어요. 이 부정선거론이 어디서 자라나고 있냐는 겁니다. 선관위 부실은 음모론에 매번 신선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부실이 나오면 부정선거론자들이 봐라, 우리가 옳았다고 외칠 빌미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부정선거론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고 같은 프레임을 받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가지 단순한 질문 던져볼게요.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손해보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이에요. 이득 보는 건 부정선거론을 정치 자산으로 쓰고 싶은 쪽이고요. 이 그림 우연일까요? 두 번째 결과는 더 무겁습니다. 12.3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그게 명분 중 하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선관위 부실이 한 번 더 터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2.3 잔존 세력 입장에서는 고봐, 우리가 그때 한 말이 맞았다는 명분이 추가되는 그림이에요. 다시 말해, 선관위 부실은 한국 정치에서 12.3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런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부실이 음모론을 키우고 음모론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그 활용이 다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이 사슬은 작년에는 다른 명분으로, 그 전에는 또 다른 명분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결과는 한국 사법부 전체 이미지에 대한 일격이에요. 노태학 위원장은 대법관이었습니다. 책임 사슬의 최상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태는 단지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법원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사건이에요. 12.3 이후로 한국 사법부 권력 카르텔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이번 사태가 추가 일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4년 전에 한번 외쳤어요. 선관위에서 부실났다고. 그때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4년 후에 또 외칩니다. 부실났다고. 이번엔 달려오는 사람이 더 적어요. 다음번엔 누가 올까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멀리 나가는 결과, 이게 단순한 국내 행정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나라 민주주의의 신뢰성은 외교 자산이고 동맹 협상의 카드입니다. 트럼프 위기 시대 동맹국 민주주의 안정성이 협상 테이블에서 일정한 무게를 가져요.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건 결국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 인식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우리가 동맹과 마주 앉을 때 손에 쥐고 있는 카드의 무게를 조용히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 골프 영상 한 자루가 외교 카드 무게까지 흔드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이런 질문 드렸어요. 헌법기관 직원이 근무 시간에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그림 정상이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그 영상을 떠올려 보시면 보이는 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골프채 한 자루가 아닙니다. 4년째 같은 시스템이 같은 부실을 만들어내고 그 부실 위에서 부정선거론이 자라고 그 부정선거론이 12.3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그 정당화가 다시 사법부 카르텔의 정치적 자산이 되고 결국 그 사슬이 한국 외교의 협상력까지 깎아내리는 이 사슬의 첫 단추가 시민이 우연히 찍은 골프채 영상이었던 거예요. 한 자루의 골프채가 아니라 사슬 전체를 본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뭔가 큰 문제다라고 느끼셨던 그 감각 정확히 맞았어요. 작은 분노가 아니라 큰 시스템에 대한 직감이었던 겁니다. 그 직감을 따라서 끝까지 내려와 보시면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어느 한 부분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게 보입니다. 골프채 한 자루에서 외교 협상력까지 이 거리가 우리가 오늘 같이 내려온 거리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이 사태가 얼마나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 남기고 마무리할게요. 선관위를 0부터 100까지 새로 만들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죠? 지금의 대법관 겸직 체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체제 자체가 해체되어야만 진짜 개혁이 가능한 걸까요? 다음 선거까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또 똑같은 부실이 반복되면 그때는 누가 그 결과를 인정할까요? 부정선거론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12.3을 정당화하고 싶은 쪽이 그냥 넘어갈까요? 그땐 골프채 영상 한 자루가 아니라 헌정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